지금 에버그란드의 문제는 금융상품 쪽이 더 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금융상품 때문에 울부짖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건 저 이폭 타임스에서 나온 동영상 자료인데 한번 직접 보시죠. 한 1분 좀 안 될 겁니다. 막 울부짖는데요. 이게 좀 주목할 점이 엊그저께 있었던 이게 저기 시위인데 이게 한 군데서 벌어진 게 아니라 셴젠, 그러니까 그 광동, 그다음에 충칭, 중경, 충칭, 그다음에 그 사천의 그 성도, 그다음에 저 북쪽에 시안, 장안 이렇게 해서 전국 주요 도시 한 6, 7곳에서 동시에 벌어졌어요, 이게.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산층이 몰락해버린 거 아니에요. 집 다 날리고 이제 재산 다 날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냐 이거. 특히 아까 그런 경우 일가친척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일가친척이 전부 다 막심한 손해를 봤는데, 그럼 끌어들인 사람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야. 이런 심각한 문제가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인데, 어저께 제가 이 에버그랜드 사건 얘기할 때 저게 부도를 내버리고 시장 논리 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당치 금융 체제를 약화시켜서 없애는 방향 가면은 중국이 이제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힘이 약화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방향 가는 길이에요, 그게. 그럼 그게 소프트 랜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저걸 지지부진 끌면서 어떻게 그냥 끌어안고서 가보려고 이러면 이제 가다가 이제 퍽 하고 벽에 부닥쳐서 작살나는 수가 있어요. 아마 그 벽에 부닥치는 순간이 빠르면 내년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때 MTR 동맹이 승리하는 그런 상황. 내년 말, 내후년 초. 늦으면은 2024년 대선을 통해서 2025년 1월 21일 날 MTR 동맹 쪽에서 대통령이 등장하는 그런 순간. 그 대개 뭐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한 2, 3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때 시간적 여유를 그 타임 프레임 놓치면, 근데 지금 시진핑이가 타이츠랑 인민해방군 끼고, 그러니까 태자당과 인민해방군 끼고 시황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이게 중국이 소프트 랜딩을 못 할 거다. 그럼 이제 우리도 단디 마음 먹고 우리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준비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핵심적인 준비가 우리들의 펜타곤을 만드는 그런 준비죠. 궁극적 목표는 펜타곤인데 오각형인데 그중에 두 개의 꼭집점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대통령급 혹은 대선 후보급의 정치 스타, 베스트 정치 스타, 그 다음에 정파,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저는 그 빈집당이라고 부릅니다. 빈집당 된 지가 저게 주인 없는 빈집당 된 지. 그리고 당원이 점점점 허물어져 간 지가 저게 벌써 그러니까 노태우 때부터거든요. 새 세력 연합하는 그때부터 저게 저 빈집당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면은 말하자면 벌써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서 30년 동안 이제 빈집화된 거야, 점점 더. 저 당 이름을 너무 많이 바꿔서 이제 무슨 당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빈집당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는 당원이 없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저 빈집당에서의 정치 스타의 등장, 또 빈집당이 좀 제대로 된 정당으로의 변화, 이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종교교회 각성, 지식층의 각성,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대중, 즉
지역별로 조직화될 수 있는 대중, 개인들의 네트워크, 이건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을 하면서, 세 개를 하면서 이 정치 스타가 등장했을 때 그거를 10cm고 1m고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길이 뭐냐. 또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나 그러니까 빈집당의 정치인들을 우리 쪽으로 10cm고 1m고 끌어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걸 호시탐탐 노려야 됩니다. 저 꼭지점 세 개를 우리가 시도를 계속하면서 나머지 두 꼭지점에 대한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 이제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드립니다. 교육감 선출인단 참여 부탁 말씀 올립니다. 왜 지금 하냐? 이거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여러 가지 그 뜻과 혹은 여러 좋은 뜻이든 혹은 음흉한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제가 그냥 제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이건 광역별로 이루어지거든요. 2010년부터 한 50개의 교육감 후보 선거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조직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하고자 했던 거의 사례는 2010년 이원희 교육감 후보 만들려고 했던 제가 관계했었습니다. 서울. 그다음에 2018년 서울 곽일천 박선영 후보 사이의 단일화. 이 두 개 외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강력한 어떤 프로세스를 시도했던 적이 없어요. 2010년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 쓸 때니까 관변단체, 그러니까 이 보수 성향 관변단체, 그다음에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 그게 그때는 또 보수 성향이었어요. 이런 단체들 한 20개, 30개에 이 단체는 50명, 이 단체는 30명, 이 단체는 뭐 70명 이렇게 해서 선출인단 숫자를 배정을 해서 한 1000명 안팎의 선출인단 풀을 만들고 이분들이 그때 비 오는 날이었어요. 기독교 연합회관 2층에 가면 그 강당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도 하고. 그 비 오는 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낮 하루 종일 열어놓고 오셔서 투표하게 했어요. 그때 투표에 참여하신 분이 한 800분 됩니다. 그때 이제 왜 우리 단체는 왜 40명 안 주고 30명 주냐 뭐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이거 조절하느라고 제가 어금니가 2대가 빠졌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이른바 후보를 정하는 프로세스가 그때 처음 시도된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게 약해요. 그 인지도가 약해서 그 후보들이 저걸 안 믿습니다. 저기 그 여론조사를 안 믿어요. 그때는 2010년에는 여론조사 뭐 30%에다가 선출인단 70% 이렇게 비중해서 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도로 또 한 번이 2018년, 그 서울 곽일천 박선영 후보인데, 그때 서울에서 온라인 시민 경선이에요. 개방형 온라인 시민 경선. 2,000명 참여했습니다. 약. 인구의 0.025%입니다. 제가 그때 시비가 많아가지고 그때 그 투표 기록을 제가 출력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걸 파기했습니다. 파기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때 그 투표 기록 출력해가지고 다들 보는 앞에서 출력해서 저희 그 이선본 위원들 보는 앞에서 출력해서 거기 뭐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요. 그 노란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 전부 도장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책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인구의 0.02.5% 2,000명이 참여했는데 그게 기적적인 결과예요. 물론 졌지만 일단 박선영 후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고생을 하셨지만 일단 그분이 이 본 후보 등록 마지막 순간까지 그 후보 등록을 멈칫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돈이나 조직이. 그래서 거의 막차를 탔어요. 본 후보 등록에. 그 다음에 그분 주위로 좋은 분들이 많이 모였지만 사람이 좋다는 거랑 선거에서 전문성을 가진다는 건 다릅니다. 서울과 같이 인구 거의 900만, 1000만 규모의 광역선거는 이게 대선급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급 선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거 총괄 좌장하신 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신 우파 농객인데 그분은 선거랑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때 선대 본부장 한 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죠. MBC 이사 여러 번, 그 상근 이사 여러 번 하시고 막판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쫓겨난 김광동 씨예요. 그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선거랑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선대본을 구성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박선영 후보가 이제 이 서울대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방송국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동국대 교수를 가셔가지고 그 책을 법 여성학인가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법학인데 이 페미니스트는 옛날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니스트가 최근이 아주 개판으로 간 거고요. 옛날 페미니스트는 굉장히 온건해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그때 그게 유행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 여성으로서 이제 교수하시기가 좋으셨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정을 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그 탈북자 출신 동성애자의 숙이에요. 근데 참 슬퍼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성애자들한테 그 인생 방황하고 같은 동성애자들한테 착취당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붉은 넥타이라고. 그게 박 후보가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주 그 의도가 흉악한 분들이 이걸 가지고 박선영은 페미니스트고 동성애 옹호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뭐 남자 성기를 막 입으로 이렇게 오라를 하는 그런 웹포스터 만들어서 막 뿌리고 프레이밍을 그렇게 해서 낙인을 찍어버렸었어요, 그때.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 쪽에서 순진한 그 아주 열혈한 그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프레임이 강력하니까 거기 상당히 많이 설득됐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우파 블락이 마비됐었습니다, 그때. 제일 잘 띄워줘야 되는 기독교 우파 블락이. 이런 박선영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의 불리한 점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가 그때 무려 또 마지막은 뭐냐면 조머시기 후보가 있어요. 조모 후보. 그분은 그 당시에는 나는 보수 아니다. 나는 반정교조 아니다. 그래가지고 옆으로 빠졌어요. 따로. 그래서 그분이 17%를 가져가셨고 그런 불리한 조건인데도 그분은 경선도 참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리한 조건인데도 박 후보가 무려 37%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개방형 온라인 시민 경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018년 개방형 온라인, 서울의 개방형 온라인 시민 경선의 문제가 뭐냐? 거주지를 속이면은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 서울 살아요. 나 서울 살아요. 근데 이게 이분이 대구 살고 부산 살고 이러면 방법이 없나, 방법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제가 이 과정을 보고서 이제 특허를 출원한 모델이 이건데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mychoice.kr. 돈 많이 들었어요. 개발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이 신분증을 주민증하고 운전면허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를 다 무슨 문제가 있냐. 전체 이미지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휴대폰으로 신분증과 찍어서 서버로 보내면 이 서비스 운영하는 사람들은 감옥 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러면 이 휴대폰에서 문자 인식을 해서 추출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휴대폰에서 문자 인식을 하는 게 한글이 잘 안 돼요.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방법은 뭐냐. 휴대폰이 문자 인식 안 한다. 그 대신에 숫자만 인식해서 숫자에 생년을 나타내는 2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그러니까 주민번호 13자리 중에 3자리 빼놓고 10자리는 다 먹줄치고 운전면허 번호는 전체 먹줄친 안전 이미지를 만든다. 휴대폰이 서버로 보내기 전에. 그래가지고 서버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주소지를 어느 정도 증명을 해놓고 수정 기능은 두는데요. 휴대폰 번호가 나와 있고 주민증이 가 있고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바로 아래에서 주소를 수정하기 때문에 이걸 엉터리로 수정하게 되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법이에요. 그거 어기면 감옥 1, 2년 우습게 갑니다. 이게 주민증 가지고 거짓말한 거니까. 운전면허증 가지고 거짓말한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 수정 기능을 줘도. 그렇게 해서 아니 그냥 화끈하게 신분증 까고 화끈하게 참여한다. 참여해도 안전 이미지가 서버로 갔기 때문에 자기의 핵심적 개인정보는 드러난 바가 없는 거예요. 택배사에도 주소는 가르쳐 주잖아요.
온라인 쇼핑할 때도 온갖 사이트에 자기 여기로 해다 주소는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 이미지가 이게 보호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어플도 안 깔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굉장히 첨단 기술 쓴 거예요. 그래서 www.mychoice.kr 가면 2022 교육감 후보 시민 경선단 모집 이거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그냥 경선단 참여하시면 돼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 차원에서는 하나는 공명선거를 위한 저희가 무결선거 네트워크 거기도 이제 대대적으로 모집할 거예요. 지금도 아무래양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무결선거 또 하나는 교육감 후보 시민 경선단 모집입니다. 교육감 후보 시민 경선단이요. 인구의 0.25% 서울 기준 2만 명 모이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 그때 인구의 0.025% 가지고 그랬어요. 서울 기준 2, 3만 명, 0.3% 서울 기준 한 2만 7천 명 모이면 게임 끝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충북이다. 그러면은 1%면은 한 2만 명 되죠. 충북 같으면 7천 명 모이면 게임 끝나요. 충남도 7천 명 모이면 게임 끝나요. 세종, 그 인구 한 2, 30만 명 되죠. 거기 한 2천 명 모이면 게임 끝나요. 2천 명? 1,000명 모이면 게임 끝납니다. 세종. 대전, 거기 한 100 몇십만 되죠. 거기 글쎄요, 거기 한 4천 명? 4천 명 모이면 게임 끝나죠. 4천 명 모이면. 경기 한 3만 명 모이면 게임 끝납니다. 3만에서 4만. 인천, 거기가 한 300 몇십만 되니까 300만쯤 되죠, 인천이. 거기는 글쎄요, 한 15,000, 만 모이면 게임 끝나요. 10,000명 정도 모이면. 8,000에서 10,000 모이면. 왜 그러냐면 이 신분증 화끈하게 까고 내가 하겠다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뜨거운 분들이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뭐 여론조사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이 뜨거운 분들이 모여야 선거 운동을 밀어준다고요. 그리고 여기 회원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법규상 회원에 관해서 뭐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대량 문자를 보내고 해도 회원에 보낸 건 괜찮습니다. 무작위한테 보낸 건 걸려도 회원한테는 대량 문자 선거 당일까지 보내도 괜찮아요. 선거 당일날 지금 몇 프로 투표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투표장 다 나가셔야 됩니다. 다 연락해 주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광역선거이기 때문에 서울 같으면은 49개의 임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마다 개설할 수 있어요. 동네 사람이 있어야 저기 3주 빌리는데 100만 원이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좀 지저분하고 좁지만 저기 벽면이 큰 길가로 딱 떠 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저기 그 사장님한테 우리가 저기 그 같은 아는 그 개 모임이고 다 모임이고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그 큰 벽면에 다 저거 다룰 수 있어요. 그 저기 광고판 그 저기 큰 플래카드. 이걸 동네 사람이어야지 그걸 알아주잖아요. 동네 사람이어야. 그러면 서울에서 만약에 3만 명이 모였다. 재수가 좋아서. 그러면 50개 선거구 하면 선거구당 600명이 된다고요. 그럼 600명이 모였으면 동네 사람들이 600명 모이면은 그런 거 수없이 도와줘요. 무급으로 자원봉사하는 거는 얼마든지 모여도 괜찮거든요. 무급 자원봉사는. 자기가 먹을 거 싸워서 김밥 싸들고 와갖고 자원봉사하겠다는데 그래야 광역 단위 선거를 할 수 있어요. 광역 선거는 대통령급이에요. 인구 1,000만 이렇게 되면. 대선이랑 규모가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부터 모여서 그럼 이제 그거 한번 한 600명이 모여서 한번 치러내고 또 그 치르기 전에 그분들이 또 연락해서 미리 모여 있으니까 연락해서 그분들이 직접 또 그 공명선거 하느라고 3월 9일 날 대선 3월 9일 그 전에 3월 한 4일부터 이제 사전선거 하겠죠. 3월 4일 사전선거부터 그분들이 한번 몸 풀고 또 그 전에 연락해서 자기 좋아하는 대선 후보 가서 오싸오싸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내년 6월 1일 교육감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선출인단 참여를 해주시면 계속 뉴스가 나가고 다른 조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거든요. 교육감으로 선출인단으로 모여주십시오. 뒤집어 버리자고요. 빈집 정당 완전히 벗겨갖고 우리가 가서 딱
그냥 눌러 앉아버리자고요. 이 민초민주주의가 뭐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주자고. 이 스마트폰 AI 5G 시대에 민초민주주의가 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와 관점을 공유한 개인들의 네트워크. 새로운 유형의 민초예요.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